네, 화요일 토론사무소 이슈앤피플 함께하고 있습니다. 박원석 전 의원, 이종훈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싸움의 승패가 아니라 싸움의 배경과 이유 여러분들 좀 보이고 들리시나요? 이번엔 정부 예산안 처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5일 데드라인인데요. 지금 여러 가지로 충돌하고 여러 현안이 얽혀 있지만 일단 예산안만 놓고 보면 법인세 최고세율 이게 사실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때는 22%, 또 진보 정부가 잡았을 때는 25%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인데 22%로 내리자 초부자 감세도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충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넘어설 수 있을까요? 이게 사실 오래된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제 예산안 자체는 아니고 예산 부수 법안이 이제 세법인데요. 어쨌든 예산 부수 법안이 확정돼야 세입이 확정되는 거기 때문에 예산안 심사하고 떼기가 어렵죠. 그렇죠. 근데 예산안은 민주당이 일부만 수정이 가능합니다. 네. 감액만 할 수 있고 증액은 이제 기재부 장관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증액은 쉽지 않다. 그러나 예산 부수 법안에 있어서 민주당의 정체성이나 그간의 이제 정책 방향으로 봤을 때 동의할 수 없는 이런 재벌 대기업에 대한 감세는 맞겠다. 이건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감세 효과를 둘러싸고 늘 이제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한 이른바 이제 모피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자와 고용 확대를 얘기해요. 근데 이명박 정부 때 법인세를 3%포인트 감세를 했는데 그 5년 동안의 효과를 측정해 보면 실제 유의미한 투자 고용 확대는 없었다라는 게 이제 정설이거든요. 악수 효과는 없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고용을 늘리는 건 사업 기회가 있고 이익이 보였을 때 이제 투자를 늘리고 고용을 늘리는 거지 단지 세금 좀 깎아준다 그래서 투자 고용을 늘린다는 것은 그건 그냥 이데올로기일 뿐이고 현실에서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는다는 게 일반적인 그런 정설입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번에도 똑같은 이제 논리와 명분을 내세우고 또 국제 비교를 통해서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이 OECD 평균보다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OECD 평균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게 아니고 한 OECD 중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동시에 저희가 봐야 될 그 숫자는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의 GDP를 법인으로 돌아가는 이익과 그다음에 개인에게 돌아가는 가계에 돌아가는 이익을 비교해 봤을 때 법인으로 돌아가는 이익이 압도적으로 높거든요. OECD 그 어떤 나라들에 비해서. 그럼 사실은 돈을 많이 벌면 세금을 많이 내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비추어 봤을 때 정부에게서 얘기하는 감세의 당위성 논리는 다소 좀 제가 보기에는 그 일방적이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 감세는 저 개인적으로 좀 동의하기가 어렵고 게다가 지금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극도의 긴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리를 계속 올려서. 그래서 인플레이션 대응책은 한편으로는 긴축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저소득층의 이제 이 사회 안전망 이거를 이제 지키기 위해서 복지 정책을 확대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세입 기반이 흔들리거나 재정 기반이 취약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가급적 감세 정책을 동시에 쓰지 않는 거거든요. 이게 어쨌든 경제학의 정부가 돈을 쓸 때 세금을 줄이지 않는다.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이제 기본 인플레이션 대응 이 정책입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 인플레이션 대응 정책 기조하고도 이건 다소 엇박자인 것 같아서 아마도 민주당이 이걸 동의해 주기는 어려울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이건 사실은 찾기 어렵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또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도 안 할 수 없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안 할 수 없는 그런 또 묘한 이게 더군다나 이게 굉장히 상징성이 크다 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는 기본적으로 기업 중심으로 이제 경제 가져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이제 민간 경제라고 이렇게 재정 이제 건전화 차원에서 긴축 재정 가는 거고, 그다음에 뭐 이제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미국도 이 보수 정권은 작은 정부 지향하잖아요.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제 예산 절감을 얘기를 하는 거고. 예산 전체적으로 절감하다 보면 쓸 용처가 줄어드니까 당연히 감세도 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 법인세 감세에서 기업 오히려 활성화를 시키자. 이제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야당에서는 이제 부자 감세라고 딱 개념 규정을 해버린 상태죠. 자 그런 상태니까 그 야당으로서는 부자 감세의 가장 상징적인 법이 법인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인세 부분을 양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금액상으로는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이게 뭐 이 법인세 세율을 낮춰서 기대되는 뭐 이 어떤 그 뭐 감세 효과라든가 이런 게 별로 크지도 않고 또 사실은 뭐 이 그대로 이 법인세 야당이 주장하지 높인다 그래서
또 이 세액이 확 늘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뭐 제가 알기로는 한 뭐 3천억 뭐 예, 플러스 알파 이런 한덕수 정도로 총리가 3천억 정도 그런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왜 거기에 이렇게 집착하느냐 네. 하는 거죠. 이게 상징성 때문에. 상징성 그런 겁니다.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은 좀 실효적으로 네. 좀 따져서 실용적으로 양당 다 접근하는 것이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예. 저는 그렇게 보는데 이게 이제 결국은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 되다 보니 서로 지금 딱 보틀렉에 걸려버린 그런 그 국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치 뭐 이념의 어떤 최전선 같은 그런 의미로 지금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자, 민주당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측근 구속이 돼 있는 이재명 대표인데 이게 이재명 대표와 아직까지 직접적 연결고리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논의가 하나 있고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는 곧 이제 바로 수없이 드러난 이름처럼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수사의 방향도 지금 재판에서 드러난 이제 진술 가지고도 여러 국면이 바뀌고 있거든요. 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그 측근들이 구속 기소가 됐지만 정진상, 김용 두 사람의 뭐 압수수색 영장 또 구속영장 그 내용을 보면 이재명 대표를 공범적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네. 무슨 정치적 동맹 관계다, 뭐 동지 관계다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규정을 하고 있어서 아직은 검찰 수사가 이재명 대표를 소환하고 혐의를 특정할 수 있는 그런 물증을 확보하는 단계로까지 나가지 못한 거 아니냐. 네. 그런데다가 최근에 이제 그 법정에서 이른바 이제 남욱 씨가 연일 여러 가지 이제 증언들을 진술들을 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겨냥하는 이제 그런 진술들을 하고 있는데 기존의 남욱 씨가 진술하는 거하고 이제 배치가 돼요. 네. 반면에 이제 김만배 씨는 계속 자기의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 천하공인 1호의 주인은 나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이제 정치자금이나 뇌물 사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진술의 일관성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직접적인 물증을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당사자들끼리만 주고받고 그러면 이게 법정으로 갔을 때 진술의 일관성 측면에서 과연 누구의 진술이 믿을 만하고 누구의 진술이 믿기 어려운 거냐. 네. 이것도 좀 애매하게 돼 있습니다. 사실은 진술을 바꾼 사람은 남욱 씨나 유동규 씨가 진술을 바꾼 거거든요. 지난 네. 검찰 1차 수사 때 비해서. 네. 근데 그 진술 대부분이 또 전언입니다. 네. 내가 김만배한테 들었다. 뭐 내가 누구한테 들었다. 그런 이제 전문 증거는 법정에서 잘 채택이 안 되는 원칙에 미루어 봤을 때 이 네. 수사가 과연 어떻게 나갈지 지금으로서는 속단하기 어려운 상태고 결국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혐의를 어떻게 특정하고 네. 그에 대한 물증을 어떻게 제시하느냐가 관건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게 정진상 실장과 이재명 대표를 정치적 공동체라고 표현했다가 동지로 바꿨는데 이건 법적 판단 기준에 의미가 더 있나요? 그래서 한 말씀 더 듣고 법적 판단 기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일종의 정치적 레토릭인 거죠. 레토릭을 좀 더 만약 법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려면은 공범 관계로 특정을 해야 네, 되는데 지금 정진상, 김용 두 사람의 어떤 영장에도 공범 관계로 특정하고 있지 네,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저는 지금까지 수사에 일종의 지금 보이는 한계가 아닌가 싶어요. 공동체에서 동지로 바뀌었습니다. 이 지금 얘기 나온 것들 어떻게 보세요? 공동체보다는 동지가 더 끈끈한 사이라는 걸 말해주는 거 아닌가요? 굉장히 저는- 결사체 의미가 저는 그렇게 일단 이해를 네. 했고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상 공범임을 적시한 거다라고 저는 봅니다. 아, 검찰이 동지라는 네. 표현을 쓴 거는 오히려 공범적시다. 그러니까 이게 야당의 지금 야당 대표기 때문에 지금 현 단계에서 바로 공범으로 규정짓기에 오히려 정치적 부담감을 많이 느꼈을 가능성이 크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일단 규정을 해놓은 상태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요. 어찌됐건 그 실제로 공범 관계로 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굳이 이런 표현을 쓸 이유는 없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보도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뭐 주로 전원들 또 이제 그 당사자들이 밖에 나와서 하는 얘기들 네네. 뭐 그런 것들 위주기 때문에 실제로 검찰이 어떤 것을 증거로 확보했는지는 좀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직까지는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재명 대표를 이번에 그 동지라는 표현까지 쓴 거로 봐서는 소환할 게 분명한 것 같고 네. 저는 기소까지 분명히 갈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면 아마 상당한 증거를 지금 축적해 놨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지라고 검찰이 언급한 것은 그리고 한 소환 가지 더 전단계다. 말씀드리자면 정치적으로는요. 그러니까 이 최측근들이 이런 정도로까지 지금 돼서 기소까지 이루어지는 단계라고 한다면 정치적으로는 사실은 대표가 사퇴하는 것이 맞습니다. 네. 예, 그건
이 어떻게 보면 선당 후사 정신의 차원에서라도 네. 당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는 게 맞고 과거 같았으면 아마 분명히 그렇게 했을 겁니다. 예. 책임이 위로 더 올라가는 것, 뭐 대통령실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지금 그런 의미로 말씀해 주셨고요. 끝으로 짧게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사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사면 얘기인데 김경수 경남지사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이게 본인이 거절하면 사면 안 하는 건가요? 그런 건 없습니다. 네. 사면 본인이 거절한다고 뭐 하고 안 하고는 네네. 아니고 김경수 지사는 사면 복권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자녀 형기를 면하는 사면, 그러니까 네. 가석방에 준하는 사면은 별로 네. 원하지 않는다. 이 얘기를 다른 의원을 통해서 전달한 것 같은데 글쎄요, 최종적 결론이 나봐야 알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보도된 걸로만 보면 네. 어쨌든 김경수 지사가 받고 있는 그 확정된 재판에서 확정된 네네. 범죄의 성격으로 봤을 때 이게 선거 범죄는 아니지만 직접적으로 근데 선거 범죄에 준한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네. 그건 굉장히 중범죄이기 그렇죠. 때문에 복권까지 시켜주는 거는 과하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 아마도 형평성 차원에서 사면은 할 텐데 네. 왜냐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복권은 이번에는 안 시킬 것 같아요. 추후에는 모르죠. 예. 복권만 또 별도로 시킬 수도 있으니까. 네. 박사님. 예, 뭐 보도 나온 그대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이번에는. 네. 그래서 김경수 전 지사를 일종의 끼워넣기 식으로 넣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는 아직도 국민적으로 약간 좀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기류가 네. 없잖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역시 의식이 될 것이고 야당의 반발도 의식이 될 것이고 그래서 야당 같은 경우 특히 민주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도 오히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더 좀 감정이 안 좋잖아요. 네. 그런 부분. 그래서 끼워넣기 식으로 이제 하는 건데 그 끼워넣기 식으로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당사자는 굉장히 불쾌할 수밖에 없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기사에 등장하는 발언 또 제목 그 이면의 속내 궁금하시죠? 토론사무소 시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말씀 오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원석 전 의원, 이종훈 박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눈길 미끄럽다고 하고요. 날씨 춥다고 합니다. 안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